대한민국 은퇴 대재앙. 60년 대생 860만 명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이렇게 은퇴를 맞이할 줄은 몰랐어요. 이 말 요즘 60년 대생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들린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던 베이비 부머 세대, 이제 은퇴의 문턱에 서 있다. 무려 860만 명이 일터를 떠나야 하는 상황. 문제는 이들의 은퇴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어느 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문득 깨닫는다. 이제 이 길을 다니지 않아도 되는구나. 한편으로는 시원섭섭하기도 하지만 곧 불안이 몰려온다. 앞으로 뭘 해야 하지? 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까? 지금 집값은 올랐지만 이걸 팔아 어디로 가야 하지? 이 불안은 혼자가 아니다. 지금 은퇴를 앞둔 60년 대생이라면 누구나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떤 삶을 준비해야 할까? 오늘은 은퇴 후 맞이할 현실을 3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보다 현실적인 대비책을 함께 고민해 보자. 사례 1, 연금만 믿었다가 후회한 62세 이씨의 이야기.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35년 한 이씨 62세는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며 편히 살 거라 생각했다. 젊을 때부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착실히 부었고 개인연금도 드러났다. 이 정도면 노후는 문제없겠지라고 안심했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해보니 현실은 예상과 너무 달랐다. 국민연금 월 110만원, 퇴직연금 월 80만원, 개인연금 월 50만원, 총합 240만원. 한 달에 240만원이면 충분할까?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다. 하지만 서울에서 생활비, 관리비, 병원비, 부모님 용돈까지 챙기다 보니 돈이 빠듯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크게 오르지 않는다. 결국 65세 이후에도 다시 일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60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결국 대형 마트에서 주차 정산원으로 일하며 월 120만 원을 더 벌고 있다. 교훈. 연금만 믿고 은퇴하면 위험하다. 연금 추가 소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60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부업이나 자산 운영이 필요하다. 사례, 이 도시를 떠나 전원 생활을 선택한 64세 김씨 부부. 김씨 부부 64세, 60세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살다가 은퇴 후 강원도로 귀촌했다. 서울 집을 팔고 강원도 시골에 작은 주택을 마련한 뒤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생각이었다. 귀촌 초기에는 좋았다.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생활비도 서울보다 적게 들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에 부딪혔다. 생각보다 적응이 쉽지 않았다. 교통이 불편해 병원 가기가 어려웠다. 문화생활이 부족해 답답했다. 주변에 친구가 없어 외로웠다. 농사로 돈 벌기 힘들었다. 텃밭 정도면 생활비 절약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노동이 많고 힘들었다. 시장에 내다 팔 생각까지 했지만 수익이 거의 안 났다. 결국 3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왔다. 시골 생활의 낭만보다 현실이 힘들었다. 현재는 경기도 중소도시에서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동네 도서관에서 강사로 활동 중이다. 교훈. 은퇴 후 무작정 귀촌하는 건 위험하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완전한 시골보다 교통이 편리한 중소도시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사례 3, 퇴직 후에도 일하는 삶을 준비한 61세 박씨. 박씨 61세는 5년 전부터 퇴직 후 삶을 준비했다. 평생을 은행에서 일하며 나는 평생 직장인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주변 은퇴한 선배들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서 50대 후반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준비했다. 전문 자격증 취득. 58세 때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다. 60세 은퇴 후 동네 카페에서 오전 시간대만 일한다. 월 150만 원 수입, 커피 무료 제공, 생활 만족도 유피. 부업으로 유튜브 운영. 59세부터 퇴직 후 생활을 주제로 유튜브 채널 운영. 현재 구독자 1만 명, 월 평균 5,080만 원 수익 발생. 건강한 루틴 유지. 오전 카페에서 일하며 사람들과 소통. 오후 유튜브 영상 제작.
저녁 운동과 독서, 교훈.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술을 미리 준비하면 삶의 질이 올라간다. 노후에도 일정한 사회적 활동과 수입이 있어야 활력이 유지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1. 연금만 믿지 말고 추가 소득원을 확보하라. 연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투잡, 부업, 파트타임, 온라인 사업 등을 미리 준비해보자. 2. 귀촌, 이주 계획은 신중하게. 단순히 시골이 싸다는 이유로 귀촌하면 후회한다. 교통, 병원, 생활 편의시설을 고려해야 한다. 3.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라. 바리스타, 온라인 창업, 유튜브, 부동산 관리 등 나이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4. 건강이 곧 돈이다. 은퇴 후에는 병원비가 가장 큰 부담이다. 건강을 미리 챙기고 운동을 생활화하자. 마무리 은퇴 후에도 인생은 계속된다. 이제 60년 대생 860만 명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나는 은퇴 후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답은 준비하는 사람만이 원하는 은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당신이 원하는 은퇴 후 삶을 위해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하자. 대한민국 은퇴 대재앙. 60년 대생 860만 명 어디로 갈 것인가? 다음 내용. 앞서 은퇴 후 삶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봤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는 왜 은퇴 후 삶에서 실패하는가? 은퇴 후에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했을까? 은퇴 후 실패의 원인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은퇴 후 삶을 대비할 때 단순한 경제적 준비만이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1. 은퇴 후 심리적 공황을 극복하는 법. 뇌과학이 답하다.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걸까? 은퇴 후 가장 큰 충격 중 하나는 소속감의 상실이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소속감이 사라지는 순간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치매 위험을 60% 증가시킨다. 2021년 일본 후생노동성 연구 결과 퇴직 후 소통이 줄어든 남성은 수명이 평균 6년 짧아진다. 해결책. 새로운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정기적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취미나 재능 기부, 봉사활동 등으로 나의 역할을 다시 찾자. 퇴직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2배 이상 높다. 내가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다라는 확신이 들 때 심리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다. 2. 은퇴 후 건강한 신체 유지하기. 근육이 생명이다. 근육을 잃는 순간 노화가 폭발한다. 은퇴 후 건강관리의 핵심은 근육 유지다. 50대부터 근육량이 매년 12% 감소한다. 2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의 25%가 사라진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급격히 약화된다. 해결책. 근력 운동을 반드시 생활화하라.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라.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활동량을 늘려라.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 BJSM에 따르면 주 3회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감소한다고 한다. 나는 체력이 약해서 못하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단순한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만 꾸준히 해도 근감소증을 막을 수 있다. 3. 은퇴 후 경제적 생존 전략. 지속 가능한 수입원 만들기. 은퇴 후 가장 두려운 것이 돈이 다 떨어지는 것이다. 평균 기대 수명이 85세 이상으로 늘어난 지금 퇴직 후 2530년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많은 사람이 연금을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5만 100만 원 수준인데 이것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해결책. 생애 현역 개념을 받아들여라. 작은 부업이라도 만들어라. 월 50만 원 이상의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확보하라. 성공적으로 은퇴 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완전한 경제적 독립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퇴직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다. 온라인 비즈니스, 1인 창업, 유튜브, 파트타임 일자리, 강의 컨설팅, 취미를 활용한 부업 바리스타, 공예, 농업 등 60세 이후에도 작게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경제적 스트레스에서 훨씬 자유로울 수 있다. 4.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핵심 요소 의미 있는 하루 만들기. 마지막으로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우울해진다. 실제로 60세 이후 행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매일 일정한 루틴이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할 일이 정해져 있다. 미래를 위한 작은 목표를 지속적으로 만든다. 해결책. 매일 해야 할 작은 목표를 설정하라. 새로운 것을 배워라. 독서, 악기, 언어, 여행 등. 주변 사람들과 활발히 교류하라.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의 뇌는 퇴행 속도가 40% 늦어진다. 즉,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산다. 결론, 당신의 은퇴 후 삶을 스스로 설계하라. 이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는 단순히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사회적 소속감을 유지하라. 새로운 커뮤니티 참여. 근육을 지켜라. 근력 운동, 단백질 섭취.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라. 월 50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원. 배움을 멈추지 마라. 새로운 도전, 지적 활동. 은퇴 후 삶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다. 10년 뒤, 20년 뒤에 나를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자. 당신의 은퇴 후 30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제는 스스로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 35년 교사로 헌신한 그녀, 연금 250만 원의 충격적인 은퇴 스토리. 서론 은퇴, 꿈꿔왔던 자유의 시작일까?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은퇴를 꿈꾼다. 긴 세월 일터에서 땀 흘리며 쌓아온 시간들, 그리고 그 끝에 펼쳐질 여유로운 삶을 상상하며 버텨온 날들이 있다. 특히 교사라는 직업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고귀한 일이라지만 그만큼 에너지를 쏟아붓는 직업이기도 하다. 35년 동안 교단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온 그녀, 김영희 가명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 그녀는 매일 아침 교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을 마주하며 이게 내 사명이라 믿었고 은퇴 후에는 연금 250만 원으로 평화로운 노후를 꿈꿨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기대와 달랐다. 연금 250만 원, 숫자만 보면 적지 않은 돈 같지만 막상 은퇴 후 삶을 꾸려가려니 부족함이 곳곳에서 느껴졌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퇴를 준비하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을 던져준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순간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우리가 지난 세월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시험대에 오르는 시간이다. 김영희 선생님처럼 헌신적으로 일해온 이들조차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힌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이 글은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후 삶의 현실과 그를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려 한다. 그녀의 경험과 다른 이들의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자. 본문 은퇴 후 삶의 현실과 준비의 중요성. 1. 김영희 선생님의 은퇴 스토리. 연금 250만 원의 민낯. 김영희 선생님은 35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의 인생에 흔적을 남겼다. 그녀는 늘 아이들이 내게 주는 에너지가 나를 살린다며 웃곤 했다. 퇴직을 앞두고 그녀는 연금 250만 원이면 충분히 검소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집은 이미 마련했고 자녀들도 독립했으니 남은 건 나와 남편의 소박한 노후뿐이야. 그녀는 은퇴 후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여유롭게 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은퇴 후 1년 그녀의 얼굴엔 미소보다 걱정이 더 많아졌다. 연금 250만 원은 생각보다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다. 건강보험료, 관리비, 식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까지. 특히 그녀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으면서
의료비는 큰 부담이 됐다. 연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남는 돈으로 저축을 하려고 했는데 남는 돈이 없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게다가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도 커졌다. 교사로서 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던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고립감은 돈보다 더 큰 문제였다. 김영희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녀는 은퇴를 자유로만 상상했지만 정작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준비가 부족했다. 재정적 안정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준비도 필요하다는 걸 그녀는 뒤늦게 깨달았다. 그녀의 경험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나? 그리고 그 삶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2. 은퇴 준비 왜 중요한가?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그 준비 여부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질은 극과 극으로 갈린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빈곤층에 속한다.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공무원, 교사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이들조차 연금만으로는 풍요로운 노후를 보장받기 어렵다. 왜일까? 첫째, 물가 상승과 수명 연장 때문이다. 30년 전 250만 원은 꽤 큰 돈이었지만 지금은 그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게다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20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다. 김영희 선생님처럼 60세에 은퇴했다면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30년 동안 연금만으로 버텨야 한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연금의 실질 가치는 점점 더 줄어든다. 둘째, 의료비와 돌발 지출이다. 나이 들수록 건강 문제는 피할 수 없다. 김영희 선생님의 남편처럼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만성질환 치료비는 연금을 순식간에 녹인다. 대한민국 노인 의료비 지출은 평균적으로 매달 5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연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셋째,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공허함이다. 은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일상이 주는 규칙성이 사라지면서 많은 이들이 우울감을 느낀다. 실제로 은퇴 후 우울증을 겪는 노인의 비율은 약 20%에 달한다. 김영희 선생님도 아이들과 동료들이 있던 교실이 그리워요 라며 눈물을 훔쳤다. 이 모든 문제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리킨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재정, 건강, 사회적 관계,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적까지. 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은퇴는 꿈꿔왔던 자유가 아니라 새로운 고난의 시작이 될 수 있다. 3. 사례를 통해 배우는 은퇴 준비의 교훈.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김영희 선생님 외에 두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자.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은퇴를 준비했고 그 결과도 달랐다. 사례 1. 이정수 씨, 은퇴 전 투자로 재정적 안정 구축. 이정수 가명, 62세 씨는 30년간 공기업에서 근무한 퇴직자다. 그는 연금 280만 원을 받지만 김영희 선생님과 달리 은퇴 후 삶에 큰 걱정이 없다. 비결은 무엇일까? 이정수 씨는 40대부터 은퇴를 대비한 투자를 시작했다. 연금만으론 부족할 거란 걸 일찍 알았어요. 그래서 월급의 20%를 꾸준히 주식과 펀드에 투자했죠. 그는 고위험 투자는 피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주와 ETF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은퇴 후 그의 투자 자산은 매달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이는 연금과 함께 생활비를 넉넉히 충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정수 씨는 은퇴 전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썼다. 그는 50대부터 정기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않았고 운동을 생활화했다. 건강이 재산이더라고요. 병원비가 적게 드니까 돈 걱정이 덜해요. 그는 은퇴 후에도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취미로 사진 강의를 들으며 삶의 활력을 찾았다. 이정수 씨의 이야기는 재정, 건강, 사회적 준비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은퇴 후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례 2. 박미경 씨,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의 힘. 박미경 가명, 58세 씨는 25년간 간호사로 일하다 은퇴했다.
그녀의 연금은 240만 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빠듯했다. 하지만 박미경 씨는 은퇴를 새로운 기회로 삼았다. 병원에서만 일하다 보니 세상 물정을 몰랐어요. 은퇴 후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싶었죠. 그녀는 은퇴 전부터 관심 있던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취득했고 소규모 꽃집을 열었다. 초기 자본은 퇴직금 일부를 활용했고 월 15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얻고 있다. 박미경 씨의 꽃집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다. 그녀는 꽃을 만지며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라며 웃는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꽃꽂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다. 그녀는 은퇴 전 재정 준비가 부족했지만 새로운 도전과 사회적 연결을 통해 삶의 질을 높였다. 박미경 씨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새로운 목적과 열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사례 3. 최민호 씨, 준비 부족의 대가. 최민호 가명, 65세 씨는 35년간 택시기사로 일하며 연금 220만 원을 받는다. 그는 일만 열심히 하면 노후는 알아서 되겠지라며 은퇴 준비를 소홀히 했다. 퇴직금은 자녀 결혼 자금으로 쓰고 저축은 거의 없었다. 은퇴 후 그는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 했지만 물가 상승과 의료비로 인해 빠르게 한계에 부딪혔다. 치과 치료 한 번에 10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때부터 돈 걱정이 끊이질 않았어요. 최민호 씨는 재정적 어려움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도 겪었다. 택시기사로 일하며 쌓아온 동료들과의 관계는 은퇴 후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그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우울해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라며 한숨을 쉬었다. 최민호 씨의 이야기는 은퇴 준비가 부족할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4. 은퇴를 위한 실천적인 준비 방법. 김영희 선생님과 위 사례들을 통해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아래는 재정, 건강, 사회적, 정신적 준비를 위한 실천 방안들이다. 1. 재정준비연금 이상의 안전망 구축. 저축과 투자 시작하기. 월급의 1020%를 저축하거나 투자에 할애하자. 주식, ETF, 연금보험 등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품을 선택하되 전문가와 상담의 리스크를 관리하자. 부수입 창출 계획. 은퇴 후에도 소규모 사업이나 프리랜서 일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박미경 씨처럼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출 관리. 은퇴 전부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은퇴 후 예상 생활비를 미리 계산해 보자. 예를 들어 연금 250만 원으로 생활하려면 월 지출을 200만 원 이내로 유지해야 여유가 생긴다. 이 건강 관리. 건강이 재산이다. 정기 검진과 운동. 40대부터 정기 건강 검진을 받고 걷기, 요가 등 지속 가능한 운동을 시작하자. 건강한 몸은 의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인다. 건강보험 활용. 민간 의료보험을 검토하고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자. 특히 만성질환 예방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3. 사회적 준비. 관계는 삶의 버팀목. 커뮤니티 참여. 지역 봉사, 취미 모임, 동호회 등에 적극 참여하자. 은퇴 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 고립감을 줄일 수 있다. 가족과의 시간.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배우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기대를 공유하자. 4. 정신적 준비. 새로운 목적 찾기. 취미와 학습. 은퇴 전부터 관심 있는 분야를 탐색하고 자격증이나 강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자. 박미경 씨처럼 취미가 새로운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목표 설정.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의 목록을 작성하고 작은 목표부터 실천하자. 예를 들어 매달 한 번 여행, 주 1회 봉사활동 등 구체적인 계획이 도움이 된다. 5. 은퇴 두려움이 아닌 기회로. 김영희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은퇴의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연금 250만 원은 그녀가 꿈꿨던 자유로운 노후를 보장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 대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최근 그녀는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새로운 우정을 쌓고 있다. 돈은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사람들과 함께하니 삶이 채워져요. 유버이츠가 배달을 책임지는 음식점이에요. 이정수 씨와
박미경 씨의 사례는 준비가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반면 최민호 씨의 이야기는 준비 부족의 대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김영희 선생님처럼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준비만 잘한다면 이정수 씨처럼 안정적인 삶을, 박미경 씨처럼 새로운 열정을 찾을 수도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은퇴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작은 저축, 새로운 취미, 건강관리,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은퇴를 빛나게 할 씨앗이다. 결론, 지금 시작하는 작은 준비가 미래를 바꾼다. 은퇴는 멀게만 느껴질지 모른다.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른다. 김영희 선생님의 35년 교사 생활도 어느새 은퇴의 순간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은퇴 준비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이라는 걸 배웠다. 재정, 건강, 사회적 관계, 그리고 새로운 목적.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준비할 때 은퇴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다. 지금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매달 조금씩 저축을 늘리고 건강검진을 예약하고 새로운 취미를 탐색해보자.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꿈꾸는 은퇴 후 삶을 상상하며 한 발짝씩 나아가자. 김영희 선생님도 이정수 씨도 박미경 씨도 각자의 방식으로 그 길을 걷고 있다. 당신 3890자에 달하는 이 글을 마무리하며 당신의 은퇴 스토리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란다. 지금 당신의 은퇴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자. 아니, 돈은 더 버는데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줄었다고요? 62세 김정호 씨가 겪는 친구들 모임에서 이 말 한마디로 모든 대화를 멈추게 했습니다. 퇴직 후 하루하루 빠듯한 생활에 허덕이던 친구들은 그가 월 200만 원씩 번다는 말보다도 건강보험료가 5만 원밖에 안 나간다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어떤 친구는 그건 불법 아니냐? 고 물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김 씨의 방법은 철저히 합법적이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단지 대부분이 몰라서 혹은 알아도 귀찮아서 하지 않았을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소득이 줄어 건강보험료도 당연히 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민연금, 퇴직금, 임대소득, 심지어 자동차 한 대까지도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다 보니 실제 소득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 거죠. 은퇴한 이후에도 뭔가 해보겠다고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프리랜서 수입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건보료가 확 뛰어버리는 상황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럼 김 씨는 도대체 어떻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을까요? 첫 번째 사례는 바로 가족 합산의 역설을 역이용한 방식입니다. 김 씨는 퇴직 후 1년 동안 국민연금 외에는 소득이 거의 없었고 부인과 함께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보료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월 18만 원 이상이었던 거죠. 문제는 그의 자동차와 주택, 그리고 지난해 받은 퇴직금이었던 것입니다. 고정소득은 없는데 과거의 자산이 오히려 부담이 된 셈이죠. 그래서 김 씨가 택한 건 자녀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두고 본인은 단순 근로자로 주 23일만 일하는 형태로 일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부인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이었죠. 연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김 씨는 매달 5만 원도 안 되는 건보료만 내면서도 실질 수입은 꾸준히 월 200만 원 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반대로 지역가입자로서의 전략적 소득 분산입니다. 63세 박영자 씨는 퇴직 후 자그마한 찻집을 열었는데 매달 순이익이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이 건강보험료를 확 끌어올린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 끝에 딸과 공동 명의로 소득을 나누는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딸은 취업 상태였기에 별도 건보료 증가가 없었고 박 씨는 기준소득을 낮춰 지역 건보료 6만 원대로 유지하게 되었죠. 단순히 가족 이름을 빌린 것이 아니라 실제 딸이 회계와 고객응대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합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단순한 방법입니다.
60대 중반의 전직 교사 이남수 씨는 은퇴 후 소일거리로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 과외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히려 소득 신고를 철저히 하되 연간 총소득을 3,400만 원 이하로 조정하기 위해 월 소득을 분산했습니다. 12개월 내내 일정하게 받는 대신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기간에는 수업을 쉬고 소득을 없애는 방식이었죠. 건강보험료를 생각하면 적게 버는 달을 일부러 만드는 게 훨씬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연 2천만 원가량의 부수입을 만들 수 있었죠. 이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라는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이 구조를 잘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실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꼭 기억하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수령자이면서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중 직장 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게 가장 유리한 방식입니다. 둘째, 수입이 생긴다면 그것을 어떻게 신고하고 누구 명의로 관리할지를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컨대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고 본인은 단순 근로자로 소득을 받는 구조는 매우 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셋째, 소득 총액보다 건보료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 항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건보료는 단순히 얼마 벌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벌었는가에 따라 천차만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고정관념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일을 하면 건보료는 무조건 늘어난다는 말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일하느냐, 어디 소속이냐, 어떤 소득 구조냐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가 될 수 있거든요. 은퇴 후에도 적절한 활동을 통해 돈을 벌면서도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돈은 줄이는 것. 이것이 진짜 현명한 노후 준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비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움직여야 비로소 가성비 높은 은퇴 생활이 가능해지는 법입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건보료 고지서 보고 깜짝 놀라셨다면 지금이 바로 생각을 바꿔야 할 때일지 모릅니다. 적게 벌고도 많이 내는 불합리한 구조에서 벗어나 많이 벌면서도 적게 내는 새로운 방식으로 당신의 노후를 다시 설계해 보세요. 이건 꼼수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는 그냥 정해진 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어떻게 소득을 만들고 어떤 구조로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제도 안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관건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소득이 거의 없거나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 가입자의 가족으로 등록되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은퇴자의 경우 자녀나 배우자가 직장 가입자라면 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건보료를 확 낮추는 핵심 열쇠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소득이 3,4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 배당 등 모두 포함. 재산세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공시가격 기준 약 9억 원 정도의 부동산. 고급 차량 2023년 기준 4천만 원 이상 소유시 제외. 이 조건만 지킨다면 건보료가 0원이거나 최소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은퇴 후 일정한 활동을 하더라도 소득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실용 팁: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2천만 원까지는 소득세 공제 등을 활용해 피부양자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일찍 단정 짓지 말고 세무 상담과 병행하세요. 2. 가족 명의 활용과 사업자 등록의 숨은 리스크.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하고 싶을 때 가장 쉽게 택하는 게 작은 가게 운영이나 유튜브 수익, 배달 대행 같은 프리랜서 업무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 바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확 늘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소득이 1,000만 원 정도인 은퇴자가 사업자로 등록하면 최소 89만 원 이상의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차량, 부동산, 금융소득이 합산되면
20만 원 이상도 쉽게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 자녀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인은 단순 근로자로 수입을 받는 방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단, 실제로 자녀가 사업에 관여해야 하며 형식적으로만 명의를 빌리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명의만 빌리면 세무조사나 건보공단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 소유 운영이 불분명하면 추직 및 과태료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가족 참여가 수반된 형태로 운영하세요. 3. 자동차, 임대소득, 금융자산도 건보료 폭탄의 원인입니다. 건보료는 단순히 버는 돈만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 한 대, 임대소득, 예적금도 모두 지역 가입자일 경우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배기량 16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차량은 고급차로 분류되어 보험료가 더 높게 책정됩니다. 은퇴 후 차량을 교체할 예정이라면 이 기준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소득 월세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건보료에 영향을 줍니다. 일정 금액 이하라도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 예적금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가 증가합니다. 평균 잔액이 반영되며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만으로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용 팁 차량은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이전하거나 저가 중고차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융자산은 자녀와 분산하거나 연금저축처럼 비과세 비부과 상품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4. 연금 수령 시기도 건보료에 영향을 줍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개인연금이나 즉시연금, 퇴직연금의 일시 수령 등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을 일시에 받는 순간 일시소득으로 잡혀 12년간 건보료 폭등 현상이 발생합니다. 실용팁 퇴직연금은 가급적 분할 수령을 택하고 수령 시점을 건보료에 영향을 덜 미치는 해로 조정하세요.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해에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5. 결국 핵심은 소득의 형식과 시점 조정입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은 필요하지만 그 형식과 시점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분산 수입 한꺼번에 많이 벌기보다 연중 소득을 분산시켜 피부양자 기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 근로소득 중심 활동 사업소득보다 근로소득은 건보료에 덜 반영되는 경향이 있음. 가족과의 역할 분담 실질적으로 활동을 분담하고 수입도 나누면 전체 가정의 보험료는 줄어들 수 있음.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한다는 건 무조건 보험료 부담을 감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운다면 소득도 챙기고 건강보험료도 절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절대 건보료는 운명처럼 정해지는 비용이 아닙니다.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는 전략의 영역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가족과 상의하고 세무사나 건보공단 상담 창구를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설계해 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은퇴 생활 생각보다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함정 99%가 후회하는 인생의 치명적 실수 7가지. 노년이 되면 한 가지는 확실해집니다. 많은 이들이 후회와 함께 삶을 되돌아본다는 것. 세상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곤 하지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이 우리를 후회하게 만듭니다. 특히 치명적 실수라고 할 만한 것들이 인생에서 남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죠. 이 글에서는 사람들이 노년기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7가지 실수와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구어체로 풀어보려 합니다. 더불어 설득력 있는 사례를 3가지 함께 들어 실제로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 건강을 방치한 것. 가장 흔하게 후회하는 실수 중 하나는 건강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병에 걸리고 몸이 약해지면 후회하게 되죠. 젊었을 때 조금만 더 운동하고 덜 먹고 덜 마셨더라면 지금의 통증과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 중 하나는 50대 초반에 본인의 건강을 방치했습니다. 직장 생활에 쫓기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
운동은커녕 불규칙한 식습관에 담배와 술을 끊지 못했죠. 지금 70세가 되어 그 친구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당뇨와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내가 왜 그때 건강을 소홀히 했을까라는 겁니다. 2. 인간관계를 등한시한 것. 두 번째로 후회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는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젊었을 때 너무 바쁘거나 또는 자신만의 이유로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곤 하죠. 노년이 되었을 때는 외로움이 커지고 주위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례를 하나 들자면 한 고령자분은 60대 초반에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는 혼자 조용히 살면 좋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친구들과의 왕래가 끊기고 자식들 역시 각자의 삶에 바빠 자주 찾지 않았습니다. 이제 80대가 된 그는 외로움에 잠기게 되었고 가족과 친구를 멀리했던 그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3. 너무 많이 일하고 여유를 즐기지 않은 것. 세 번째 후회는 일에만 너무 몰두하고 인생을 즐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 성공이나 명예를 위해 달려왔던 사람들은 정작 자신을 위해 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곤 하죠. 노년이 되었을 때는 시간이 남아도는 듯 보이지만 그때는 건강도 체력도 부족해 여유를 제대로 즐기기 어려워집니다. 한 예로 어떤 기업가가 70세에 은퇴하면서 자신이 쌓아놓은 자산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큰 성공을 이뤘지만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게 남은 것은 돈뿐이야. 젊었을 때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고 여행도 많이 하고 취미생활도 즐겼어야 했는데 말이야. 그는 지금 몇십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그 돈을 써서 인생을 즐길 체력도 기회도 없는 자신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4. 적절한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 많은 노인들이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젊었을 때는 충분히 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은퇴 후에는 예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의 생활비가 부족하면 원했던 여유로운 삶은커녕 생계 유지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은퇴한 김 씨는 적절한 재정 계획 없이 퇴직금을 의존해 살아가다 보니 70세에 이미 생활비가 부족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나이가 많은 탓에 구직에 어려움을 겪었고 은퇴 후 여유롭게 살고 싶었던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5. 배우자와의 소통 부족.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와의 소통을 소홀히 하면 노년에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직장 생활에 집중하면서 가정에서의 소통을 소홀히 하다가 노년에야 그 공허함을 느끼곤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노후의 안정과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면 큰 후회로 남습니다. 한 사례로 정 씨는 30년간 바쁘게 일하면서 가족과의 시간을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지만 이미 그들 사이의 관계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할 말도 없어지고 같이 있는 시간조차 불편하게 느껴져 결국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정 씨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아내와 대화하고 시간을 보냈더라면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닐 텐데라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6. 자기 개발을 멈춘 것. 노년에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자신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는 것을 후회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지만 이를 놓치고 평생을 그냥 흘려보낸다면 남는 것은 공허함뿐입니다. 70대에 접어든 박 씨는 젊었을 때 자신이 늘 관심 있었던 그림 그리기를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지낼 생각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그때 시작했으면 지금쯤 꽤나 실력이 늘었을 텐데라고 말하며 아쉬움을 표합니다. 7. 너무 걱정하며 살았던 것. 마지막으로 많은 이들이 후회하는 것은 인생에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걱정하는 삶은 스트레스를 만들고 중요한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걱정에 사로잡혀 더 나은 기회를 잡지 못하고 용기 있게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 후회로 남습니다. 제 지인은 젊은 시절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지만 항상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80세가 된 지금 그는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나는 걱정 때문에 인생의 기회를 놓쳤다며 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노년이 되기 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돌보고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여유롭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재정 계획도 철저히 세우고 배우자와의 소통, 자기 개발, 그리고 지나친 걱정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수를 미리 알아두고 대처하면 우리는 후회 없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7가지 후회와 그 사례들을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런 후회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과학적 연구와 이론을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구어체로 이해하기 쉽고 현실적인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1. 건강관리와 후회의 연관성 과학적 근거. 우리가 노년에 건강을 후회하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건강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는 것이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여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건강 유지의 기본인 운동, 식단 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은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많은 연구에서 운동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이 입증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계, 근육, 그리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들이 운동을 하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훨씬 낮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운동이 뇌로 가는 혈류를 촉진하고 뇌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육 감소 증사 코페니아이라는 현상도 노년에 자주 발생하는데 이것은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증상을 말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일상적인 생활조차 힘들어지죠. 운동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노년기에 후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우리의 몸은 꾸준한 관리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병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작은 운동 습관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매일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2. 인간관계의 중요성 심리학 이론. 두 번째로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후회는 심리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느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사회적 관계가 소홀해지면 우울증, 불안, 심지어 조기 사망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한 심리학 이론으로는 소셜 서포트 이론 소셜 서포트실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을 때 더 큰 행복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적 관계가 적거나 고립된 사람은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며 이는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노화 과정에서 이런 사회적 연결망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지지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감 형성과 긍정적 상호작용은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옥시토신은 행복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죠. 다시 말해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과학적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3. 일에 대한 지나친 몰두와 후회 시간 관리 이론. 많은 사람들이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여유로운 삶을 놓친 것을 후회한다고 했는데 이는 시간 관리의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시간 관리 이론에서는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일과 여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도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면역 기능이 약해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가 시간을 충분히 가지며 가족이나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일에만 몰두한 사람들보다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훨씬 높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여유로운 시간을 놓친다면 그 후에는 나중에 훨씬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4. 재정 계획의 중요성, 경제학적 근거.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노년기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복리 효과나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무시한 채 재정을 무계획적으로 관리하면 은퇴 후에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복리의 마법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불어나는 효과를 말하죠. 예를 들어 젊었을 때부터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면 나중에 큰 자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정 계획 없이 돈을 무계획적으로 쓴다면 나중에 큰 후회가 따릅니다. 통계적으로도 노후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은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정신적, 정서적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5. 배우자와의 소통 부족 결혼 만족도 연구. 배우자와의 소통 부족은 노년의 큰 후회로 남는다고 했는데 이는 결혼 만족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결혼 생활의 만족도는 삶의 전반적인 행복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와의 관계는 노년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연구에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한 부부들이 그렇지 못한 부부들에 비해 건강 상태도 좋고 삶의 만족도도 높았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정서적 지지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존재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소통이 소홀하면 그 공허함과 고독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6. 자기 개발의 중요성, 지속적 성장 이론.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지속적 성장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를 통해 삶의 목적과 만족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 학습에 대한 연구에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이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뇌 가소성의 NeuroPlasticity라는 개념은 나이가 들어도 뇌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즉,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더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7. 걱정하지 말라는 과학적 이유, 스트레스 관리 이론.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걱정하며 살았던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걱정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악영향을 미칩니다.